안녕하세요. 낭만서점 5회 두 번째 트랙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소설가 정희연입니다. 네, 평론스나 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두 번째 트랙에서는 항상 첫 번째 트랙의 저희 주제와 관련된 초대 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트랙 끝에서 네, 살짝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어떤 분을 모셨죠? 평론가님? 네, 이분은 원래 영화 기자이셨고요. 또 GQ라는 그런 월간지에서도 일하셨습니다. 에세이를 낸 작가기도 하시고요. 지금은 방송에도 출연하는 다재다능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네. 이번에 신작 소설을 또 출간하셨죠? 네. 네, 개포동 김갑수 씨의 사정이라는 소설을 출간하신 허지웅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정막이 흐르기는 했어요. 죄송합니다. 미친 듯한 정막이. 까마귀 뭐 이렇게 몇 마리 나랑한. 네, 저희 첫 번째 트랙의 주제가 그 마스다 미리 책이었어요. 마스다 미리 만화들 가지고 얘기하면서 마스다 미리 제목 중에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라는 책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결혼을 살짝 빼보고 땡땡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예, 이런 주제로 해야 할 텐데. 뭐 이런 거? 아니죠. 몰라요. 무엇이 들어가든 네. 상관없죠. 늘 걱정 많이 하잖아요. 나 지금 남들이 이거 할 때라고 하는데 나는 안 하고 있네. 나 그거 안 해도 될까? 라는 정관 수술 이런 거. 뭐 현재 관심사. 네, 뭐 그러실 수도 있고요. 뭐 네. 어쨌든 뭐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무엇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일단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 뭐뭐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에 대한 어떤 그 질문들을 같이 나눌 만한 그런 분이 누구일까를 저희가 생각을 하다가 네, 허지웅이라는 이름을 떠올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할 일인가? 네, 책 내시고 여러 가지로 바쁘게 저번에 북콘서트도 또 하시고 예. 이렇게 반응들이 체감하시기에 어떤 좀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근데 어차피 애초에 쓸 때 이제 그냥 술술 한 번에 확 읽히는 거를 의도를 하고 썼으니까 그렇게 쑥 읽었다, 재밌게 읽었다. 라고 얘기하는 반응들이 제일 좋고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다시 꺼내봐서 이제 자기 상황을 반출을 해서 뭔가 이렇게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기쁘고 뭐 그냥 그런 거죠. 뭐 어차피 읽히라고 쓴 거니까 읽으면 좋은 거죠. 네, 개포동 김갑수 씨의 사정. 이 소설에 대해서 좀 간략한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작가분께서 직접 나와 계시니까, 제가 이 소개를 해도 되지만, 작가가 소개하는 본인의 책도 좀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허지웅 작가님께. 소설책이고요. 네. 이제, 내용은 개포동에 사는 김갑수란 사람과 허지웅이란 사람의 이제, 대화인데, 몇 번에 걸친 대화로 챕터가 나눠져 있고요. 예. 김갑수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이제 연애를 하고 실패를 하고 그걸 반복을 하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허지웅이 뭐 그에게 충고를 하기도 하고 혹은 충고를 하지 않고 저 사람을 계속 괴로운 상태로 두고 그걸 관찰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뭐 일종의 사유도 들어 있고 어떤 생각들의 단편들이 모여져 있는 우화라고 늑대와 여우와 거북이가 성행위를 하는 이소부화 같은 책이라고 제가 종종 소개를 하고 다니는데 그런 책입니다. 네. 아무튼 띠지는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문학동네 참 이거 정말 무슨 이거 뭐 어디 프라푸치노 뭐 그런 거 이렇게 하면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품 같지 않아요? 심지어 깃털펜을 이렇게 깃털펜 와 대박이죠 이거. 검은 깃털펜. 이게 무슨 그라치아라는 잡지의 인터뷰로 화보 촬영 때 찍은 사진을 이제 그 친구가 이거 한 건데 굳이 사진을 넣을 거면은 전 이걸 넣자 그랬어요. 뒤에 거. 카페에서 친구가 저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 내부에서 돌려보니까 이게 낫다라고 그래서 이걸 했다가 욕을 뭉탱이로 먹었습니다. 누구한테 욕을? 원래 싫어하는 사람한테
예, 아니 제가 봐도 파멜라 앤더슨 같아요. 베이와치에 이렇게 이게 구조용 임명석 들고 막 뛰어오는 파멜라 앤더슨 같지 않아요? 혹은 뭐 이렇게 데이비드 하세로프 같은 느낌으로. 야, 정말 돌아버리겠네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심지어 이게 띠지가 아니라 예. 표지에 제 사진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건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의 분노를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화가 나요. 아, 몰라. 그래도 뭐 극렬 반대하시지. 극렬 반대했습니다. 그렇구나. 신인 작가라서 네. 출판사의 의견을 따르셨군요.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보다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의 말은 전 되게 경청하는 편이거든요. 네. 전 충분히 싫다 그랬어요. 나 이거 안 해. 안 해. 싫어. 그리고 이런 거 하면은 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거의 그냥 근데 그들은 너희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다 따랐어요. 근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은 내 말이 다 맞았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한국의 출판 현실이. 가장 후회하시는 건 역시 띠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저 띠지를 정말 결사반대했어야 되는데. 왠지 띠지에 들어가는 문구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미칠 것 같아요, 정말. 이 마녀사냥이랑 썰전 종영하면 어떡하려고 이걸. 그래서 다행히 뭐 다음 세 때는 네. 저 뺀다고 띠지. 띠지를. 예. 그나마 다행인데. 네, 빨리 다음 세를 찍어야겠어요. 예. 네, 다음 세를 향해서. 예. 네. 화가 나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 작품을 지금 많이 찾아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고마운 일이죠. 예.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을 텐데, 이 연애 얘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중에서 연애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랄까요? 그런 게 분명히 이 소설을 쓰게 만드는 힘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기만적으로 행동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방송을 하면서 그런 걸 더 많이 느끼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만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혹은 솔직하게 말을 못하는 게 그게 그 자체로 되게 악행이나 나쁜 짓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용 진실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방송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진짜 진실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 그냥 야 이건 방송이잖아. 여러 사람이 보는 거잖아 하니까 방송에서 이렇게 하고 카메라 딱 잠깐 끊기면은 야 씨발 근데 이건 이런 거야. 이런 궁금하다. 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실이 뭔지는 다 아는데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 짓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비슷한 건데 아무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선악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감추거나 혹은 막 이렇게 맨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면서 오히려 더 일그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되게 약간 안 좋아하는데 그런 거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제일 맨 얼굴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내는 게 연애 문제랑 가족 문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괴물이 돼가지고 괴물 같은 짓을 하는데 그게 남의 짓일 때는 보면서 와 엄마한테 진짜 그런 말을 했대? 뭐 하고 애인을 때렸어?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걸 했을 때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못 해요. 왜냐면 자기는 자기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엄마는 야 우리 엄마한테 내가 그런 것도 못해? 니네가 이해를 못하는 우리 엄마 내 사이에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종류까지는 그런 종류의 생각까지는 도달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이 이렇게 완전 정말 개차반의 어떤 맨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들을 담고 싶었는데 가족 문제를 쓰기에는 일단 별로 쓰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우울해서. 그래서 그냥 연애 문제로 푸는 게 제일 제가 쓰면서도 흥겹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해서 연애 문제 쪽으로 선택을 해서 썼었죠. 어쨌든 연애라고 하면 개인의 감춰진 내면이 정말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자기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쁜 놈이라고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애를 하면서 펼쳐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개포동 김갑수 씨의 사정에서도 보면 엘리펀트맨 이야기가 거론이 되면서 그런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나는 사람이다라고 외치고 있었다는 그런 서술도 하고 계신데 결국엔 그런 겉으로 보이기에는 사회적으로 뭔가 좀 안 좋은 인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어떤 진실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면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훌륭한
내가 그랬나? 잠깐 어디 보자. 근데 그 엘리펀트맨을 쓴 거는 네. 인용을 한 거는 되게 좋아하는 영화예요. 데이비드 린치 감독 영화인데 그 안소니 홉킨스랑 존 허트가 연기를 했고 안소니 홉킨스는 착한 의사 역할이고 그다음에 이제 존 허트는 그 존 메릭이라는 실제 존재했던 사람을 연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고결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보다 훨씬 고결한 인물이거든요. 그 극 중에서 존 허트가 연기하는 존 메릭이라는 인물이. 근데 얼굴이 그렇게 그 사람 극 중에서 코끼리 인간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무슨 기형성 무슨 섬유종인데 아무튼 섬유종. 얼굴에 그 기형을 타고 나서 이 사람들이 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 던지고 막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 쫓겨서 도망치면서 나는 인간 사람입니다라고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막 외치는 장면이 있는데 이거 어렸을 때 AFKN으로 처음 봤었는데 공포 영화인 줄 알고 공포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 정말 이렇게 끔찍한 사람일지언정 우리가 이해 못할 것은 없다라는 생각은 제가 늘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맥락에서 여기 책에서 쓴 거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거를 끌리고 좋아하는 거는 동물도 다 똑같고 뭐 그런데 사실 그게 이렇게 더럽고 혹은 뭐 냄새나고 뭐 좀 치졸할지언정 그걸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하고 혹은 또 더 넘어서 사랑할 수 있다라면은 그건 정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그런 맥락의 본장을 쓴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엘리펀트맨이라는 이야기를 인용을 하는 게 가장 그럴싸할 것 같아서 가져온 말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처음에 이제 생활을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영화 기자로 시작한 게 아니라 사회부 기자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나간 현장이 존 라이스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한국 왔을 때 이제 그 방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를 갔었는데 제가 이제 막 머리 짧고 막 그때 몸 되게 좋았거든요. 막 이러고 이렇게 있으니까 채증 나온 사람인 줄 알고 제가 두드러 맞았어요. 피켓으로. 근데 막 시위하는 사람은 무조건 착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막 두드러 맞으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럴 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키워온 이렇게 생각이 사람들마다 자기들만의 합리가 있고 완전하게 옳고 그른 것은 없다라는 생각. 일종의 어떤 회의주의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제가 사람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됐던 태도인 것 같아요. 약간 저는 되게 필요 이상으로 저의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이게 제가 친구가 될 필요가 없을 뿐이지 어찌됐든 이 천하의 역적 같은 새끼 너랑은 겸상도 못하겠어라는 사람은 존재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저랑 생각이 다르면 그 사람하고 저는 밥은 안 먹을 거예요. 같이 뭐 술 약속을 잡거나. 근데 어찌됐든 내가 너랑 겸상을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넌 나쁜 놈인데 이런 태도는 별로 한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은 그거는 지금 사회에는 맞지 않는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말씀하신 태도가 인간에 대한 태도가 이 소설의 인물에게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인물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에서도 그런 태도가 느껴지는데요. 이 김갑수 씨가 뭐 어떻게 보면 참 복잡한 분이잖아요. 되게 복잡한. 네. 근데 내면이 그렇다고 복잡한가 하면 뭐 행동은 좀 복잡하지만 내면은 또 되게 단순해요. 한두 가지 목표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인물이라 이렇게 없던 인물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면이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허지웅 씨가 생각하시기에 김갑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내 친구라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사실 그러니까 창조한 부분이 한 30%라면은 주변 사람이나 제 모습을 들어간 것도 한 30%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끼워 맞춰져 인물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돌아볼 때 되게 일단 애정 결핍이 좀 있는데 그걸 스스로 굉장히 부정하는 그런 인물이고. 그 애정의 결핍 때문에 늘 어떤 이 사단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애써 객관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점점 이제 발전한 부분이 있고 사실 이 소설 안에서 김갑수는 약간 좀 착취당하는 캐릭터예요. 실질적으로 약간 좀 발전하는 캐릭터는 그 극 중의 허지웅이고
김갑수는 사실 어떤 계속 이게 애정사에 있어서 끔찍한 모습이 여기까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일종의 이 괴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캐릭터라서 약간 우화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지웅의 성장을 위해 그렇죠. 착취당한 거죠. 갑수는 맥거핀으로 계속 양분인 거예요. 그렇군요. 타산직석 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지용 씨는 여기에 이 김갑수와 겸상을 하고 싶은 물론이죠. 네. 김갑수 씨 이야기가 이 당대에서 충분히 매력이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왜 구태여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쓰시겠다고 했는지 그 착점이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창작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결과적으로 이게 첫 번째 페이지는 약간의 그냥 좀 자유로운 소설의 형태로 쓴 에세이 톤이었어요. 첫 챕터는 왜냐하면 첫 챕터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었기 때문에 잡지에 실을 때.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 얘기를 발전을 시키고 또 이렇게 끔찍한 그러니까 본인의 모습이 끔찍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에세이로 풀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없고 그런 거 너무 무슨 고발 텍스트도 아니고 그래서 저로서는 뭐 너무나 뭐 당연하고 그냥 딱 그 선택지밖에 없었죠. 픽션으로 푸는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그랬고 그리고 원래부터 이야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늘 관심이 많았고 뭐 잡지에 있을 때도 피처기에 했을 때는 거의 약간 이렇게 서사 구조를 만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표에 계실 때는. 그래서 이렇게 너는 소설을 쓰지 그러니 아니 기자한테 소설을 쓰라니요? 그러게요. 욕이 아닙니까? 이런.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 소설 쓰고 있네라는 말을 욕이에요. 근데 기자분들이 또 소설을 쓰시면 훌륭하게 작품을 많이 또 쓰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종종. 저와 달리. 스스로 그렇게. 저는 2009년에 나온 대한민국 표류기라는 그건 에세이죠. 이거 좋아하는 책인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면서 왔어요. 오늘 뵌다고 해서. 근데 우석훈 씨가 공익적 도시 빈민의 세계라고 표사를 쓰셨어요. 그 말이 되게 적확한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더 그렇고요. 그 중에서 특히 그게 세 챕터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본인 얘기를 쓰신 데가 있어요. 평범한 20대 기록이죠. 뭐 작은 사람들의 나라라고 하셨는데 고시원 총무 4년 동안 하셨던 거랑 그건 정말 에세이인 거죠. 본인의 이야기. 그렇죠. 그 챕터를 그렇게 그런 제목으로 그렇게 세 군데로 나누자고 한 것도 뭐 제 생각이었고 앞에는 뭐 다 제 얘기죠. 그래서 그거 이렇게 일단 제가 적어왔어요. 집에 프린터가 고장이라서 손으로 적어왔는데요. 이거 왜냐하면 또 읽어드리고 싶기도 했어요. 2009년이면 그 전에 쓰셨을 텐데 지금 이제 3, 4년 들어서 본인이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표정 약간 보고 싶기도 하고 옛날 쓴 걸 거예요. 한 7, 8년 전에 쓴 거예요. 그래서 또 저희 주제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읽어드려 볼게요. 30을 넘기면 결혼을 해야 하고 결혼을 하면 뭔가 담보 삼아 얼마간의 빚을 짊어져야 하고 또 그걸 지겹도록 갚아나가야 한다. 빚으로 차를 사고 펀드를 사고 알량한 재테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새끼를 낳아야 한다. 끝내 이 단계들의 고단한 무게감을 내 새끼에게 전수해야 한다. 삶의 한심함 대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다만 한 줌의 행복을 기대하고 뛰어들 것인데 확률로 따지면 불편부당한 게임이다. 왜 우리는 스스로 가루만 남을 때까지 착취하다 죽어야 하는가 이런 기억나세요? 그럼요. 기억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난 잘 기억 안 나던데 7, 8년 전에 발전이 없어서 제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란 계산된 위약을 부리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벌기보다 더 많은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관계의 정치를 위해 신뢰를 가장하지 않으며 미래의 무더기보다 현실의 한 줌을 아끼면서 천박한 것을 천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되 도인이나 성자가 되기보다 장터의 소박한 무례배가 되길 소망하는 인종이다.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쓰셨어요. 7, 8년 동안 그런 사람에 가까워지셨나요? 가까워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근데 뭐 그런 것 같네요.
뭐 큰 틀에서 뭐 벗어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 생각도 뭐 거의 비슷하고. 네. 근데 저렇게 살면 되게 피곤해요. 네. 지금 굉장히 피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욕을 뭉탱이로 먹어가면서. 되게 비호감인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생각해도. 저는 어디 TV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욕을 그냥 마대자루처럼. 공중파? 네. 정말 짜증납니다. 근데 왜 나오세요? 아니, 이게, 이게 뭐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어떤 프로에 나갈 때 그 프로에 왜 나가는지는 이유가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썰전이나 마녀사냥 같은 경우는 제작진들 때문에 하는 거고요. 네. 걔들을 너무 좋아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 평소 생각 같은 것도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건데, 우리가 되게 정체되어 있는 사회라 그러잖아요. 네. 특히 앞세대가 아주 딱 코앞에 앞세대가 안 비키니까. 예. 근데 방송계에도 그게 되게 심하거든요. 15년 전에 스타PD가 아직도 스타PD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저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나이도 이제 적은 게 아니거든요. 36살이니까 36이니까. 근데 7980 이런 친구들이 자기 프로그램 하나 없이 변변치 않게 있다가 근데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죠. 그쵸. 불만도 많았고. 네. 이런 걸 하면 재밌을 텐데 네. 왜 저 사람도 이런 거 안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막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포텐을. 근데 그걸 같이 하고 있고. 고 연령대. 예, 그들의 비전과 내 비전이 맞아 떨어지고 그걸 공유하고 같이 뭔가 일어나가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즐거워요. 네네. 그래서 좋고. 네. 라스 같은 경우는 한 번 고사를 하고 저 안 하면 안 될까요라고 얘기를 했다가 뭐 몇 주일 있다가 또 전화하고 허지웅 씨 위주로 해드릴게요. 허지웅 씨 위주로 해드릴게요. 이러다가 정작 나가니까 제목이 내 위주로 해주세요. 특집이 되어 있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작가님 그러니까 나중에 자막으로 작가가 땀 삐질하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공중파의 현실입니다. 아하, 이런 네. 거짓말쟁이들. 야, 정말 짜증이 나가지고 아무튼 속아서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뭐 또 뭐였지 내가? 아무튼 그래요. 이게 건마다 약간 이해관계 때문에 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 혹은 평소에 너무 좋아했던 프로그램이라서 네. 라스 같은 경우 그래서 했던 경우도 있고. 아까 그 좋은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네. 예, 허중 작가님이 쓰신 걸 네. 읽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소설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갑수 씨는 내가 만나본 모든 치들 가운데 가장 솔직한 사람이었다. 모순되고 일그러진 세상의 풍경 앞에서도 그러했다. 예, 이렇게 예, 솔직함이라는 기준이 이 소설에서 그리고 허중 작가님의 어떤 가치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매스컴에 나가면 많은 어떤 비방을 듣는다라고 하셨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솔직함을 견제하려는 태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그러니까 나는 정직해야지라는 말하고는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정직하다는 말에는 뭔가 이렇게 선하고 악하고의 기준이 약간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더럽고 음흉한 사람인데 그거를 감추는 게 싫어요. 그거가 그러니까 이게 언급되어야지만 설명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때, 근데 막 이렇게 감추고 그걸 얘기를 하려면은 그게 거짓말이라서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싫어요. 그냥 몸이 반응을 해요.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나쁜 사람인 게 그렇게 창피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보기엔 남들도 다 나빠요.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시는데 아니, 뭐가 그렇게 나쁘세요? 네. 아니, 저는 굉장히 머릿속으로 추잡하고 더러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궁금하다. 엊그저께도 제가 차선 변경으로 딱지를 끊었습니다. 예,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막 인터넷에서 제 욕을 막 하고 너희들 이런 거 몰랐지? 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군대 갔을 때 영창에서 자유하다 걸린 새끼야, 이 새끼가.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 얘기는 얘들이 무슨 탐사보도를 해서 알아낸 사실이 아니라 제가 제 입으로 어디 가서 한 얘기예요. 어디 가서 글로 쓴 얘기고. 저는 그런 걸 감출 생각도 없고 제가 늘 하고 다녀요. 왜냐면 내가 한 거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저를 공격하는 얘들아 깜짝 놀랐지. 난 PD 수첩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난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은둔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그냥 애초에 저는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게 굳이 언급이 되어야 한다라면은 제가 한 일에 대해서 뭐 감추거나 뭐 그럴 생각은 앞으로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은 맥락이 있잖아요. 컨텍스트가 쫙 있어서 이걸 하나를 설명을 하려면
이런 맥락 안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나 글을 쓰셨을 텐데 그런 게 다 없이 그것만 딱 따오는 건 좀 섭섭하거나 속상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 뭐, 이 사람들한테 깔거리가 필요하구나. 혹은 뭐 가십이라는 원래는 되게 재밌는 거니까. 네. 근데 기자라는 인간들이 이렇게 네. 제목 뽑는 꼬라지나 야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함량 미달의 기사를 데스크가 용인을 했을까. 저거 진짜 뭐 핫바지 데스크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럴 때 외에는 전 진짜 화나요. 그러니까 기자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이 이렇게 쭉 나온 걸 보면은 이를테면은 썰전 때문에 나왔던 옥소리 관련된 문제도 저는 그 이야기의 초점은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하거나 혹은 판단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네. 타인의 사생활을 판단하지 네네. 말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일은 지들이 책임지게 놔두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옳다 그러다 판단하고 말을 얹지 말자는 거였는데 옥소리 남편이 지금 아직 수배 중이다. 그러면서 기사 제목이 허지웅 멘붕. 내가 무슨 멘붕을 해! 아니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전화 와서 취재하는 것도 다 안 했는데 표정이 멘붕으로 읽혔나 보다.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와 좀 그런 식의 제목으로 기사들이 막 뜨는 네. 거예요. 근데 막 또 막 근질근질하죠. 속으로 열받아가지고 이거 쓸까 말까 하다가 그냥 관뒀는데 그럴 때 보면 좀 화가 나죠. 아니 택시 제작진이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 남편이 수배 중이든 뭐든 내가 뭔 상관이야. 타인의 사생활에 간섭을 하지 말자는 건데. 아무튼 사람들이 너무 오지랖이 넓은 것 같습니다. 이제 트위터에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셔도 네. 바로 기사화되는 그러니까 현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거 쓰면 또 막 신나가지고 네. 뭐라고 쓸까봐. 이런 구절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TV 속에 저 화려한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 고문이라고 예, 하셨는데 어차피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기가 불가능하다는 어떤 의미로 저는 읽혔는데 이게 저는 조금 아이러니하게 들렸던 건 이제는 허지웅 작가님이 TV 속에 저 화려한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물론 그거를 어떻게 소비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제가 어떻게 바꾸거나 간섭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TV 속에서는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상하고 더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할 거예요. 되게 이상하고 더럽고 거칠고 글쎄요. 그때 그 문장을 쓴 거는 그런 식의 성공할 수 있을 거다, 혹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희망 고문과 사람들이 연애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되는 논리가 자기 논리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쓴 건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약간 이제 둘이 무슨 선사의 도인 두 명이 나누는 문답처럼 나누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자꾸 연애를 할까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뭐 내 주변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는 계속 나간다. 왜 나가냐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갑자기 이렇게 되게 이상한 사람 보는 듯이 이렇게 되물었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계속 지금 연애를 반복적으로 실패를 많이들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거의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니까 안 하는 게 정상인데 또 하잖아요. 이건 다를 것이다. 혹은 이 사람은 되게 특별한 사람이거나 혹은 우리는 하늘이 점지하는 운명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그게 마치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교회를 나가야 천국에 가지라는 생각과 비슷한. 그러니까 요만큼의 신락 같은 희망. 내가 TV 속에서 화려한 사람처럼 될 수 있겠지라는 신락 같은 희망. 뭐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희망을 갖는 거야 사람들의 어떤 어찌할래야 어찌할 수 없는 본능이니까. 또 그런 게 삶의 어떤 뭐 중요한 동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한 번쯤은 그래도 사유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또 그 162페이지인데요. 갑수 씨는 어떻습니까? 갑수 씨는 갑수 씨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비행 접시가 나타났는데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다면 누르실 겁니까? 아니요라고 해요. 갑수 씨는. 지웅 씨는 누르실 건가요? 아유, 저는 절대 안 눌러요. 예, 저는 싫어요. 다시 시작하는 게. 아이고 싫어요. 0에서 시작하는 거지. 근데 정윤 작가님 만약에 그런 난 누를 거예요. 정말요? 네. 왜 안 눌러? 정윤 작가님 이렇게 저는 뭐 정윤 작가님에 대해서 뭐 잘 안다고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외면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아주 좋은 화려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정윤 작가님 이런 말씀을 근데 어떻게 뭐 얼마나 잘하는 거야 지금? 근데요, 저는 정말
우리 대권 욕심. 30대까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어느 순간부터 그냥 다시 그래서 요즘엔 내가 7살, 8살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근데 제가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사실 7, 8살은 아니지만 한 10대 후반 이렇게 돌아가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뭘 하고 싶을까. 근데 소설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이런 인생을 살고 또다시 계속 마감에 쫓긴 인생을 살고 싶진 않아요. 뭘 하고 싶지 생각했더니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근데 그 공부가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봤자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인생을 다시 리셋해서 다시 살아봤자 내 딴에는 되게 다르게 살겠지만 결국 40년 정도 살아보면 비슷한 모습이겠구나. 그래서 지금의 나랑 걔랑 친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허무해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알고 있다거나 혹은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맞아요. 그대로 갖고 있어야 할 수 있다라면은 그러게요. 그러면은 그렇죠. 할만하죠. 다시 해볼 수도 있고 주식 투자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냥 완전 0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라면은 저는 그건 너무 끔찍하네요. 예. 저는 만약에 다른 직업을 택할 수 있는 뭐가 있다라면은 네. 저는 목수하고 싶은데 대신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네. 붙는 게 목수에 대한 좀 이 사회적인 평가가 제가 생각하는 만큼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목소리 너무 멋있고 훌륭하거든요. 훌륭하시죠. 정말. 그리고 되게 힘들어요. 혹시 그런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 못하고 좋아해요. 몸 쓰는 사람에 대한 멋있죠. 네, 잔근육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로망이 이렇게 유틸리티 벨트 딱 그렇죠. 네. 장돌이랑 이런 거 이렇게 근데 다 같은 군대에서 이렇게 다 그 센치 치수 재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거 만드는. 예, 그렇죠. 테이블 같은 거 만드는 나무 잘라가지고 완벽하다 해서 딱 이어 붙여보면은 아다리가 안 맞아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수학적인 계산을 머리로 탁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막 군대 가면은 태어나서 군대 일 말고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나이 들고 노쇠하고 되게 한심해 보이는 원사, 이런 나이 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직업군인 분들 막 뚝딱 이런 거 테이블 같은 거 만드는 거 보면은 입이 딱 벌어져요. 진짜 멋있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가지고 목수 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근데 요새 공부하시는 목수, 글 쓰는 목수 이런 분들이 꽤 몇 명 떠오르는 분들이 있네요. 네. 멋있다. 예, 이렇게 뭔가 인문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목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집을 짓고 가구를 짓는 거에 대한. 네. 글 쓰는 작업은 물론 인쇄물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추상적인 영역의 작업이잖아요. 근데 실물이 정말 딱 보인다는 거. 왜 우리도 실물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거기서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쓰임이 있는 거잖아요. 쓰임이 다르겠죠. 더 현실적인 실용적인 쓰임의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모 대형교회 모 목사님이 막 이렇게 강론 시간에 예수가 가난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는 거짓말이다. 왜냐면은 예수님은 솜씨가 되게 좋은 목수였기 때문에 부자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쓸 리가 없다라고 했던 강론이 기억이 나네요. 예. 세상에 별 사람 다 있어요. 자, 저희 주제가 뭐였죠? 우리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거기에 이제 땡땡은 비워놨는데요.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글쎄요. 결혼. 그다음에 2세를 갖는 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라면은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라면은 뭐만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야, 안 해도 돼. 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뭐를 안 했을 때 물론 저는 뭐뭐를 되게 많이 안 하고 산 사람이에요. 스트레스를 받기도 싫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율을 다른 데서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해왔던 일들이 주는 위대함이 또 있거든요. 사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네네. 그래서 또 이렇게 아이를 기르고 이 아이가 성장하는 걸 보고 물론 한국 사회에서 그걸 하는 건 되게 고되고 더디고 되게 정말 더러운 일이죠. 근데 그런데도 그거를 해내는 사람들이 우리 엄마 아빠 꼰대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되게 슬퍼지는 게
그 사람들이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니 키우느라 그렇게 되거든요. 먹여 살리려고. 예. 그 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위대하고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야, 난 이런 거 저런 거 안 하고 쿨하게 살 거야 라는 태도보다 훨씬 멋지고 큰 게 아닌가. 크거나 혹은 깊은지는 모르겠으나 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엔 좀 많이 해요. 일견 또. 예. 예. 갑자기 뭐가 더 나은지 모르겠어요. 네. 뭐가 더 낫다고 처음부터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게임은 아님에도 많은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재밌는 얘기 들은 적 있는데 여자들이 많이 모이는 뭐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데서 되게 단골로 싸우는 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미혼 여성들과 기혼 여성들 사이에 뭔가 논쟁이 붙으면 이게 장난이 아니래요. 그것도 그렇고 또 아이 없이 사는 사람들과 기혼이어도 애 없이 사는 그런 딩크족과 또 아이 키우는 엄마들 사이의 논쟁도 그렇고 또 더 좁히면 직장 다니는 엄마와 전업주부 엄마들 사이에 그러니까 사람은 늘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논쟁을 할 때 자기 상태를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옹호하나요? 아니면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거를 옹호하는 건가요? 자기 상태를 옹호하지 자기 상태를 않나요? 자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어필하지 않을까요? 어필하면서 이제 자기 상대방의 그 태도 처지 상황을 자꾸 배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러지 않으려나? 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게 애 낳고 이렇게 힘들게 다른 걸 희생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기적이잖아. 너희들은 혼자 쿨하면 다야? 라거나 뭐 그런 태도들도 적지 않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강박을 느끼고 있는 게 자기가 한 선택에 자꾸 어떤 도덕적인 층위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래야 더 자기 인생이 더 좀 합리화가 되는 뭐 그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다 이렇게 자기 선택을 할 때는 그거에 맞는 이 비용은 자기가 또 부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어떤 도덕적인 우월감을 느끼려고 노력은 안 하는 게 오히려 정신건강을 위해서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살아서 보다 결국에 뭐가 남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네요. 내가 우월하다기보다 너는 아니야, 너는 우월하지 않아를 넌 틀렸어. 네네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제도라는 건. 네. 그래서 그렇게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배제의 논리로만 자기 목소리가 꽉 채워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죠. 야 그래 그럼 네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 얘 배제, 쟤 배제, 다 배제. 네. 그러면 정말 이 사람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만 남아요. 이 사회에. 그럼 이 사람들만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그런 지옥도 없을 거야, 세상에. 또 막 싸울 거야. 죽이지 않을까요? 180cm 이상 다 죽이자, 뭐 이런 거. 맞아요. 뭐.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뭐 옳고, 뭐 선량하고 뭐 그래서, 뭐 그런 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이렇게 드래곤볼에 나오는 스카우터처럼 전투력 측정이 안 되죠. 이 아이의 선함은 180, 이 아이의 그렇죠. 선함은 150, 뭐 이런 게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가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되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뭐 하지 말아도 괜찮을까요? 참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정말. 뭘 집어넣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결혼하시고 다 아이도 있으시고 네. 행복하시죠? 네. 이건 방송용 멘트인가요? 비방용 멘트 따로 있나요? 괜찮습니다. 예. 정유현 작가님이 저한테 종종 조언해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시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다들 자기가 안 해본 거에 대한 결핍들이 있어서 결혼 되게 늦게 하고 할까 말까 하다가,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물론이죠. 그 제도란 누구랑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하고요. 저는 제가 소개팅을 되게 많이 시켜주고 성서열도 되게 높았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저를 보는 분들이 근데 저는 느낌이 오거든요. 이렇게 오늘 내가 뭐 허희를 만났어. 그럼 허희는 허지웅이랑 어울려. 이렇게 이런 느낌이 와요. 근데 그냥 약간 생리적인 것 같아요. 사람의 그냥 촉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촉이 인간적으로 잘 맞겠다 그런 촉이 오는데 꼭 그 사람 관계가 그렇게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허희랑 허지웅이랑 소개팅을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허지웅이 갑자기 내가 그때는 뭐 미국에 잠깐 한 달 갔다 와야 되니까 가을에 하자 이랬어. 근데 허희는 그래서 윤 PD랑 소개팅을 그냥 너 허희
허지웅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서 윤 PD랑 잠깐 만나봐 했는데 둘이 불이 붙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둘이 결혼했어. 잘 살아. 싸울 때만 나한테 전화해서 너 때문이야. 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사람의 운명이나 인연이나 이런 것들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운명이나 인연이란 말로 믿어서 그런 게 아닐까. 예. 그리고 제 감으로는 허이는 허지웅이랑 살았을 때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았을 것 예, 같은데. 제도 안과 밖을 넘나들며 재밌게 살았을 것 같단 말이죠. 네. 동성결혼 관심 있어요? 아니 근데 저도 아까 들으면서 자꾸 얘가 죄송합니다. 지금 남자들밖에 없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혼남 괜찮나? 아니 뭐 저는 뭐 예. 이혼년 괜찮으신가요? 네. 참 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네. 근데 그 사생활 얘기 되게 자주 그냥 쉽게 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네. 그거 아까 제가 했던 말이 약간 연장선이에요. 저는 되게 나쁜 사람이고 개차반이지만 그거를 굳이 감출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굳이 드러낼 이유도 없잖아요. 드러낼 이유는 없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이를테면은 마녀사냥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서로 MC들이 자기 개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포맷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이혼남인데 이혼을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는 아무것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그냥 까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본인의 솔직함이신 거죠. 그게 솔직한 건지 모르겠고 저는 AB형입니다라는 것과 참 똑같은 거죠. 팩트구나. 팩트인 거죠, 팩트.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AB형이신가 봐요. AB형. 이런 데서 이렇게 허지웅 작가님의 매력을 발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식의 시대가 그러니까 일종의 예전에는 이제야. 그러니까 왜요? 어떤 말을 하고 싶으면 100세 시대라니까. 특히나 방송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돌리고 돌려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를 정도의 어떤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뭐 김구라 씨도 그렇고 같이 놔도 되나? 같이 허지웅 작가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런 포장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종의 대리만족 같은 걸 가져다 주는 것 같기도 해요. 불편하죠, 근데. 네. 전 제가 나오는 방송을 안 봐요. 왜요? 편집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원래 모니터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전업 연예인들하고 같이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와 관계없이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어떤 태도나 관성이 몸에 배어 있어요. 스킬 같은 거. 예. 근데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 제가 그걸 배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 좀 틀림없이 배울 거예요. 그런 거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봐요. 그래서 딱 한 편 봤어요, 마녀사냥. 어떻던가요? 뭐 손발이. 새끼 진짜 재수없게 생겨가지고 말은 또 막 그지같이 하고. 정말 짜증이 나가지고. 근데 본인의 글은 소리내어서 굉장히 많이 다시 읽는다는 걸 봤는데 반대네요. 글이랑은 또 다르니까. 왜냐면은 제가 PD인 거잖아요. 제가 PD고 제가 출연자고 제가 다 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편집자도 있고 교열자도 있지만 그 전에 교열자한테 보내기 전에 좀 최선을 다하거든요. 왜냐면 제 글을 마음대로 손대는 걸 좋아하는 작가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한 제가 막 이론적으로 문법을 빠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자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소리내서 읽어보면은 눈으로 읽는 거 말고 소리내서 읽으면 비문이 거의 잡히더라고요. 왠지 허지웅 씨의 글에 대한 태도와 말에 대한 태도 사이에 간격을 본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저는 글이 더 좋아요. 글 쓰는 게 좋고 말은 이게 한번 뱉어버리면은 이거를 뭐 어떻게 수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은 뱉는 순간 퍼블리싱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나는 안 될 거야. 평소에 소설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습니다. 네. 어떤 작가들 좋아하세요? 저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책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일 처음 읽었었던 책은 성경이고요. 지금은 완전 남들이 보면 사탄 같지만 뭐 공격이 믿지도 않고 성경을 제일 먼저 읽었어요. 저 시편 안무송 대회에서 1등 했었어요. 몇 살 때요? 초등학생 때. 근데 아무튼
그런 성스러운 소녀셨군요. 훌륭한 사람이었죠. 네, 홀리보이. 예. 근데 그 와중에 저는 헌금하면서 돈을 한번 훔치기도 하고. 모순이 있어, 사람이. 시편의 구절을 암송하면서. 그렇죠. 아무튼. 근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여기 책을 많이 사주셔가지고, 네. 뭐, 세계 전래동화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그게 또 이제 아버지가 돈을 자기한테 얘기를 안 하고 어머니가 쓰는 걸 싫어해서 어머니가 책을 사주고 장롱에 숨겨놨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수셨는데 학교 출근하고 나시면은 그걸 꺼냈어요. 장롱에서 꺼내서 읽는데 아빠가 싫어하는 거니까 왠지 제 생각에 약간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부터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네. 책 읽는 건 약간 나쁜 짓. 나쁜 짓. 네. 그래서 많이 읽었는데 어렸을 때는 추리소설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요. 네. 저는 모리스 르블랑보다는 코난 도일 쪽으로. 저도요. 네. 네. 그리고 뭐 아가사 크리스티 것도 뭐 거의 다 읽고 그때 당시 이제 빨간 책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빨간 네, 그 시리즈 다 읽고 뭐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문학도 많이 그러니까 다른 뭐 소위 순수문학을 하는 것도 많이 읽다가 이게 좀 이게 밥벌이 때문에 바빠지면서 책을 거의 못 읽게 된 이후부터는 시간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책을 읽게 되잖아요. 네. 그 이후부터는 정말 SF만 읽는 것 같아요. 어떤 작가 좋아하세요? 저는 뭐 고전 SF는 다 좋아, 뭐 하윤리부터 해가지고 뭐 아서 클락 다 좋아하는데 저는 아서 클락의 유년기의 끝이 제 인생의 거의 베스트 책 중에 한 거죠. 읽을 때마다 너무 약간 소름 끼치도록.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선구적인 시각도 너무 좋고 굉장히 많은 SF 영화들에서 그 수십 년 전의 책에 그 이미지들을 다 가져왔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늘에 이 완전히 그 지평선 끝까지 다 채워져 있는 거대한 우주선 비행기의 모습 그 이미지부터 해가지고 어떤 인류의 진화 또 그 뉴타입이라고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써먹은 새로운 인류의 탄생 뭐 이런 거 그 한 권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 선견지명도 놀라울 뿐더러 이렇게 그 책의 서사가 굉장히 한 몇백 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조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인류가 인간, 개인으로 이렇게 수렴되는 게 아니라 그냥 거대한. 그러니까 인간은 빨리 다음 어떤 그 모습으로 진화가 필요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할 수 없는 그 사유를 하면서 읽게 되는 그런 책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SF를 많이 최근에는 존 스칼지 소설도 되게 좋아했고요. 노인의 전쟁. SF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실 때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세요. SF를 너무 좋아해요. 네. 그럼 노인의 전쟁 읽어보셨어요? 그거 읽어봤어요. 진짜 재밌어요. 네, 진짜 재밌어요. 전 SF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그래요? 정말 어떤 로맨스 소설보다도 더 로맨스를 잘 살린 SF 소설이에요. 노인의 전쟁 그 1편 딱 한 권만 읽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SF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도사처럼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훌륭한데 약간 한국에서 무시당하니까. 그렇죠. 맞아. 서러움에. 약간 승질나거든요. 약간 SF가 장르 문학이라고 해서 소외받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 사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어떤 작품성으로 놓고 보면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네.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네. 아까 그 그럼 SF를 언젠가는 써야지라는 생각도 있으시겠네요. 그럼요. 예. 그럼요. 되게 생각은 많아요. 네. 대체 역사 소설이나 약간 뭐 가상 역사. 네. 허지웅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아버님께서 독서를 장려하셨다면 책을 아예 안 읽으셨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작용과 반작용이란 말이 있잖아요. 다른 거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죠. 그게 오히려 지금의 허지웅 작가님을 만들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아까 우주적 관점에서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작고 좀 뭐랄까 지금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이 지금 개포동 김갑수 씨의 사정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거시적인 관점이라는 게 주는 어떤 쾌감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라는 거는 사실 공감 능력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유년기의 끝에서, 물론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대단한 소설에는 굉장히 좋은 대목들이 많지만, 초반에 되게 인상 깊은 대목이 있어요. 그 절대적인 존재가 와서, 오버로드라는 종족이에요. 그 종족이 와서 몇 가지 주문을 해요, 인간들한테.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물에 대한 살상을 이제 금하는 건데 이거 뭐 당연히 안 듣죠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경고를 몇 번 했어요. 이 오버로드가. 근데 어느 날 스페인에서 이제 엄청나게 큰 경기장, 투구 경기장에서 이제 소에다가 이제 하는 투구 네. 경기인데 그 소에 그러니까 그 창이 딱 꽂히는 순간 그날 지구상에서 투구란 경기는 사라져요. 왜냐면은 그 몸에 그게 꽂히는 순간 그 경기장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투구란 경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 그 장면 보면서 너무 놀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쾌감이나 그러니까 사유를 가능케 하는 이게 SF인 것 같고 그런 객관화의 작업이 되게 좋아서 저도 글을 쓰면 계속 그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거. 그렇습니다. 네. 공감 능력의 극대치네요, 정말로. 그쵸. 상대방에게 직접 느끼게 만드는 공감 능력. 네. 네가 공감을 못한다면 느끼게 해주마. 그렇죠. 그럼 안 하죠. 진짜로. 그러게요, 진짜. 그런 단초가 또 그러고 보니까 김갑수 씨에도 조금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더 확대시키면 어떤 모습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네. 또 오늘 저희가 이런 주제 말씀드렸더니 그냥 되게 어렵지 않게 선택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가지고 오신 책이 하진이라는 작가의 기다림이라는 책입니다. 네. 네. 이 얘기 이제 저는 미리 들었죠. 듣고서, 이분 책 좀 읽으시네? 한 번에 그런 생각 딱 들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하진 저도 좋아하는 영어로 쓰는 작가 중에서 한 10명 안에 든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작가고요. 되게 만나본 적은 없지만 되게 궁금해요. 하진이라는 사람이. 예. 왜냐하면 20살 때까지, 20몇 살 때까지 중국에 살았거든요. 네. 박사과정을 하러 미국에 갔고 그때 박사과정 때 천안문 사태를 보면서 자기는 안 돌아가리라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영어로 글을 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영어로 어떻게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감탄하는 소설을 쓸까 부럽기도 하고 네, 저는 그런 수상 이력이나 네. 작가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 없이 아까 정 작가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없이 그냥 일단 읽었어요. 네. 당시 와이프가 추천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주도에 머리 식히러 가면서 이거 한 권을 가져갔었는데 협재 해변에 누워가지고 네. 제주도 협재 해변에 누워서 이걸 읽기 시작해서 그날 다 읽었어요. 그리고 새까맣게 탔어요. 화상을 입어가지고. 파라솔도 없이 그냥. 잘 어울려요. 그 협재 해변과 기다림이라는 소설이 너무 정말 네. 딱이다. 기다림과 화상. 네. 화상 입어서 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뗄 수가 이렇게 도중에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놀라가지고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해서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정말 그러니까 이력이 되게 희한하고. 네, 희한하죠. 이 사람이 탄 상도 이 사람의 이력과는 정말 어울리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펜포크너 상, 뭐 이런 상, 예. 놀라움의 극치가 아닌가. 그래서 이후에 막 이제 다른 전쟁 쓰레기들부터 해서 이렇게 다 찾아서 읽어봤는데 다 훌륭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기다림이 아직까지도. 첫 책이라서. 네,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영어로 쓴 첫 번째 책이라고 하죠. 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하진이라는 작가 저도 되게 좋아하고요. 전 단편으로 먼저 알게 됐는데, 아니, 다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이 누구야? 이러면서 이름을 다시 확인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주로 미국에 살지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국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미국과 중국만큼의 거리죠. 객관적인 시선으로 늘 되게 약간은 희화시키면서 풍자적으로 들여다보는 시선이 있는데요. 그게 섬뜩할 정도로 재밌어요. 그리고 뭐 당원이나 그러니까 공산당 당원이나 그 당 간부들의 이야기도 되게 재밌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도 연애사잖아요. 맞아요. 예. 연애 이야기죠. 연애 이야기죠. 남녀 이야기. 근데 그렇게 사실 그러니까 이 뭐 큰 줄기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네. 정말 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진짜 사랑은 이 사람과 하는데 뭐 결국에 그 사람과의 결혼에 다시 성공을 하지만 뭐 원래 이제 뭐 본체가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큰 줄기만 따지고 보면은 이거 뭐 무슨 그러게요. 아침 드라마인데 뭐 이런 그러게요. 느낌일 수 있는데 네네. 본처에게 돌아가는 사랑과 전쟁 느낌이죠. 예. 사랑과 전쟁보다 좀 아침 드라마. 아침 드라마 느낌. 아침 드라마 안 보시는구나. 엄마들이 열광하시는. 네. 근데 정말 저는 이 소설에서 제일 놀라웠던 거는 이 소설을 권선징악이라고 생각하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사랑에 빠졌던 인물 있잖아요. 네, 일단 정리를 하면 남자는 의사고 린이라는 쿵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나옵니다. 예, 그는
그 이제 봉건제도의 희생자죠. 그래서 그렇죠. 얼굴 한번 못 보고 어떤 시골스러운 못생긴 부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부인 이름은 수희예요. 수희. 네. 그래서 고향에서 이렇게 그 고향에 놔두고 도시에 나와서 병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간호사 예. 우만나를 만나게 되죠. 만나라는 여자, 필생의 연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자를 만나서 만나를 만났군요. 네. 이름도 참 지키는 사람 수위, 만난 여자 만나 막 이러면서 진짜 성의 없는 사람. 성의가 근데 없죠. 중국어로 쓰면 조금 다를 거예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네. 우리 말로 지금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된 네네. 거고. 아무튼 여기서는 굉장히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쿵린, 네. 정말 이게 정말 저는 이게 놀라웠던 게 이 만나라는 인물이 제일 흥미로웠어요. 간호사. 그리고 그 만나라는 간호사 이 캐릭터를 서술하는 네. 그런 문장들이 정말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마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맞나? 네, 좋은 사람이에요. 예.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떤 이 관계에 대한 결핍 때문에 그 수십 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의 결핍 때문에 사람이 완전 망가져 버린 거잖아요. 괴물이 되죠.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이 모든 사람 책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네. 나의 행복이 사실 타인에게는 엄청난 불행이 될 수 있고 네. 그 와중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서 괴물이 되어가고 네. 이런 모습들을 너무 잘 살려서 되게 놀라워하면서 읽었던 그런 책인 거죠. 그 소설 구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적어오셨군요. 네. 역시. 네. 그는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그녀가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쾌활한 젊은 여성에서 절망적인 심술쟁이로. 네. 이렇게 단적으로 설명을 해주죠.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끝에 가서 보면 그 린과 만나가 마치 해피엔딩에 이른 듯한 이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정말 다 여러 가지 갈래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이지만 정말 그 중요한 이야기는 그 뒤에 그래서 그들이 결합해서 그 뒤에 무엇이 벌어졌는가의 이야기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삼각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삼각관계라고 하면 또 삼각관계 저는 그렇게 읽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의 남자와 두 명의 여자가 나오지만 그 세 명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고 그들은 사실은 겉으로는 삼각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삼각관계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남편 주인공은 갈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삼각관계라는 말은 좀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구도 자체는 삼각이죠. 네. 마지막에 이 남편이 돌아가는 모습에서 되게 초라하면서 결국에 이 인간이 어떤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은 저렇게 초라하구나. 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인간은 저렇게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제목이 영어로도 웨이팅인가 봐요. 어쩜 이렇게 잘 지었을까.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는가라는 좋은 문학이 독자들에게 질문을 되돌리는 거라면 이 기다림은 과연 그래서 이들의 기다림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가를 우리에게 되묻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의 가치가 과연 그럴 만한 것인가를 스스로한테 질문하게 했던 소설이었죠. 그리고 그 기다림이 무언가를 변화를 시킬 텐데 그 변화를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도 그렇죠. 되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 저는 지금 이 시간 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수많은 분들에게 기다림을 이 책을 반드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예. 평론가님 뭘 기다리세요? 저요. 저는 지금은 별로 기다리는 게 없습니다. 네, 슬프다. 기다리는 게 없다라는 건 좀 무성욕자 같은 거 아니에요? 무성욕자요? 네. 아니요. 이분 좀 그래요. 네, 너무 무기력한데요? 요즘 제가 생각하기에 기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벌써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성욕이 없다는 말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성욕은 없진 않은 것 같은데. 욕망. 네, 그러니까 약간 요즘에 와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가짜 깨달음 같기도 한데요. 좀 부질없다 이런 생각이 좀 요즘에 부질없다. 되게 헛되다 뭐 이렇게. 우리 낭만의 소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요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20대에서 30대로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30이 돼서 되게 뭔가 크게 변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어른이 돼서 한 10년 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내 인생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요. 중2병. 그러니까 이제 와서 새롭게 중2병 된 것 같아.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세상 고백하게 됐는데 요즘 그렇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명시적인 걸 다 기다리면 사람이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한테 그렇게 주문을 거는 것 같기도 해요. 나는 기다리는 게 없지만 사실은 제가 무의식적으로 바라는 게 뭔가 있겠죠. 근데 그 기다림이 저는 이제 문학적으로 빨리 정리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어떤 뭐랄까 풍화작용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결국엔 그 기다림이 이 사람들의 어떤 자기의 내적 변화도 가능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소설을 보면서 새삼 느꼈어요. 그러니까 18년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갖고 있는 힘이 사랑이라는 의미를 퇴색시키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예전에 사랑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다시 또 사랑이라고 느끼게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지금은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거짓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그 순간이 오겠구나 하면서 두려워지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네, 그렇구나. 근데 저는 이 기다림을 신념으로 바꾼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18년 동안 이 사람들이 그 기다림이 없었다면 뭐 달라졌을까?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건 그 인생의 약간 풍화작용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그 생애에 되게 커다란 알리바이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나는 그걸 기다리면서 산다라는 어떤 희망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고요. 저는 희망이라는 걸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삶의 동력을 기다림이라는 알리바이로 삼았었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갔을 텐데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행복으로 가는 뭔가 이렇게 게임으로 치면 마지막 스테이지가 있을 거라고. 끝판왕 깨면은 야 우리는 좋아. 뭐 이런 맞아요. 종류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달려간 게 이제 끝에 가서 얼마나 허무해지는가에 대한 뚝 떨어져 이야기인 것 같고. 끝판왕이 어디 있겠어요. 슈퍼마리오도 아니고. 기다림 얘기를 하셨는데 참 18년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그건 기다림을 위한 기다림이었을 뿐이야. 라는 구절이 아까 정희연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기다림에 대한 알리바이를 정확하게 그 대변하는 구절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소설이 물론 뭐 기본적으로는 뭐 기다림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쓰여진 거긴 하지만 그 문화대혁명이 이렇게 녹아 있으면서 그 연애에 대한 금기, 성에 대한 금기 같은 것들이 여기 많이 너무 웃기죠.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18년 손도 동안 못 잡아. 네. 그런 것들도 당시에 그 어떤 제도, 그러니까 문화대혁명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틀과 그리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갖고 있는 개인의 삶을 옥죄는 것들이 어떻게 연애를 폐색하는가도 저는 좀 흥미롭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그런 쪽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뭐 하지 말라라는 제약이나 규제가 이 어떤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를 시키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실제 관계를 어그러뜨려 버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좀 터부시하거나 금기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다 하고 있는 것들. 근데 그런 이 규제나 어떤 규약이나 위화감 같은 게 강하면 강할수록 그 벌어지는 일들을 좀 더 음성화시키고 더 극단화시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의 이 주인공들이 벌이는 어떤 관계의 문제들도 사실 그런 종류의 큰 뭐가 없었다라면은 더 잘 풀리거나 더 근사하게 혹은 좀 뭐 느슨하게라도 아주 뭐 큰 불행이 없이 풀릴 수도 있는 것이었을 텐데 하지 말라라는 너무 큰 명령이 시대의 명령이 있다 보니까 더 망가져버린 것이 아닌가.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18년 동안 되게 그들한테 좀 자유로웠다면 린과 만나의 사이가 훨씬 더 쉽게 여러 가지 것들을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18년씩이나 이들에게 시간이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1년 8개월에 그냥 불태워버리고 18년 후에는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훨씬 이 주인공이 덜 불쌍했을 거예요. 네. 너무 불쌍해져요. 그리고 쿠민이라는 이 캐릭터가 너무 좀 뭐랄까
자제하는 캐릭터, 절제하고 스스로 너무 많이 생각하는 생각이 남자예요. 너무 많은 남자예요. 네, 피곤한 사람이죠. 네. 지식인. 몽정했다고 네. 되게 자괴하고. 네, 몽정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 대수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이렇게 쿵린 변발하고 막 진짜 막 쿵쿵거리고 잘 살 것 같은 그런 여자를 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몽정했다고 슬퍼하고 말이야. 나는 왜 그런 거 하나 해도 가슴이 쿵 떨리는 사람이라서 쿵린 막 이렇게. 네. 형이 쿵치다. 네. 네. 천박한 해석을 제가. 아닙니다. 허지웅 작가님 모시고 최근에 펴내신 개포동 김갑수 씨의 사정 이야기 나눴고요. 그다음에 하진의 기다림이란 소설 적극 추천하시는 한 권으로 들고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1시간 반 만에 가려고 그랬는데 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고 네. 근데 뭔가 이렇게 좀 품격 있고 이렇게 좀 어떤 지성인들의 대화 일 수 있는 거로 제가 망치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여기 지성인이 어딨지? 난 지성인이 아닌데 누가 있어요? 네, 좀 약간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앞서고 어쨌든 제 책을 다 두 분 다 읽으신 거잖아요. 네. 좀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은 어떠셨나요? 네, 재밌었어요. 재미있는 평론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허지웅 작가님한테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부러운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솔직함이 미덕인 분이시잖아요. 허지웅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좀 가식이 있어요. 스스로 평가하기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스스로를 좀 포장하거나 그런 면이 없지 않아요. 정말로. 근데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대적인 어떤 뭐랄까요. 열등감 비슷한 감정이 들어요. 부끄러움 같은 거요. 그래서 그 허지웅 작가님의 어떤 이 말과 글을 통해서 저는 물론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굉장히 많이 배워요. 네. 이렇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나도 좀 뭔가 좀 다르게 다른 삶의 방향을 좀 가져봐야 되는 건 아닐까. 네. 열등감 이런 단어를 통해서 지금 이 여성 청취자들의 마음을 어떤 연민으로 이끌려고 하는 얄팍한 수가 느껴지는데 지금 그런 건 아닙니까? 저 여성 청취자 그러니까 저의 팬은 없기 때문에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게 아까 그 무의식 중에 말씀하신 건데요. 그 말에 대해서 가지는 되게 요즘 많은 말을 하시는 분이신데 말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과 그다음에 글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 사이에 어떤 차이들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이분 앞으로 계속 무엇이든 계속 글 쓰실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네.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허이가 고른 마지막 문장은요. 저희가 1부에서 다뤘던 마스다 미리의 책 중에서 한 권을 골랐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트랙에서 마스다 미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워낙 많은 책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중에 한 구절을 또 들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갖고 왔는데 에세이집 들고 오셨네요. 네. 어느 날 문득 어른이 되었습니다라는 마스다 미리의 산문인데요. 그렇게 길지 않은 분량의 글들이 촘촘하게 또 실려 있습니다. 네. 그중에 맨 마지막 챕터에 외로움의 정체라는 그 글에 있는 문장인데요. 한 문장입니다. 네. 외로움은 혼자서 어떻게든 하지 않고서야. 네. 이게 시예요. 네, 마스다 미리가 30대 중반에 썼던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 외로움이란 게 뭘까? 시를 썼던 거죠. 그런데 외로움은 혼자서 어떻게든 하지 않고서야 라고 하고 뒤에 이제 점점점 있는 거예요. 네. 백화점에서 오징어 튀김을 사다가 갑작스럽게
이 외로움의 감정에 빠져든 거예요. 네, 맞아요. 기억나요. 네.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것이 고독이 아니라 일종의 무력감 같은 것이었다. 네. 이 외로움은 30대에도 있었고 40대인 현재에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어쨌든 외로움은 나 혼자서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네. 라는 그런 네.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하실지는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실 것 같네요. 저는 그냥 놔둡니다. 네. 그 외로움을 그냥 이렇게 관조하시는군요. 흘러가게 그냥 놔둬요. 예. 가끔 즐기기도 하고요. 그냥 외롭다는 그 감정 자체를 즐기시는 건가요? 혼자 있음을. 네. 저는 그 외로움을 잘 아직까지는 다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문학으로 승화시키실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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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웃지요. 네. 네. 예, 오늘 허지웅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작가님 어떠셨나요? 네. 허지웅님 제가 그 막연히 어떤 분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재미있는 분, 그리고 그 내면에 많은 것들을 담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기회 되면 또 뵙고 같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재미있게 수다 떨고 싶은 분, 네. 그런 분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낭만서점 5회에서는 뭐뭐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뭐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우리가 그 인생의 순간순간에 닥치곤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남들은 다 저만큼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은데, 남들은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다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지 않을 때, 나만 그 남들의 어떤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곤 하죠. 네. 그렇지만 저희는 과감히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저도 이번 방송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제 자신이 조금 위로받는다. 네. 힐링이란 말을 싫어하지만 네.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번의 경우에는 정말 힐링이라는 말을 안 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따뜻한 방송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낭만서점 5회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